안녕하세요. 뱃속에 소중한 생명 용가미를 품고 있는 5개월차 임산부입니다.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앞으로 이 세상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고심해서 지어준 태명이었는데요. 얼마 전 저에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하마터면 저와 용감이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었던 아주 위험한 고비에서 겨우 살아 돌아오고 나니까 뱃속에 있는 용감이가 엄마를 지켜준 것이 아닐까 싶어 너무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사람들이랑 이 사연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됐어요. 그 큰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걱정 많았는데 사연을 쓰는 지금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아는지 엄마 닮아 흥이 많은 건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음 굳게 먹고 시작해 볼게요. 용감이 이전에 저에겐 100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가족이 100명이냐? 뻥이냐고요? 뻥 아닙니다. 제가 사실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보통 제가 가족이 없어서 제가 고아라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보육원에 가면 60명도 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주말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있고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라고 항상 그렇게 씩씩하게 지낼 수만은 없었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것 같은데 당당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했거든요. 야, 김지. 너 고아라며? 너 근데 니네 가족 많다고 구라치고 다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야. 보육원 가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많이 계셔. 야, 그게 무슨 친구들이야. 어차피 거기 다 부모가 내다버린 애들끼리 모여 사는 거잖아? 거지들끼리 모여 사는 주제 행복한 척하고 있어. 부모 2명 다 있다고 무조건 행복해? 내가 지금 너보다 행복해 보이니까 시비 거는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면 말 다 했냐고 막 달려들어서 쥐어 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는 건 그쪽 친구였죠. 제 말이 틀린 게 하나 없거든요. 부모 2명 다 있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은 제가 고아라고 넌 부모가 없으니까 넌 혼자니까 그 사실을 꼭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데 즐거워 보이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어렸을 땐 친구들이 싸움을 걸면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그걸 다 받아줬다니까요.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맨날 그렇게 싸우니까 보육원 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성질 좀 죽여야 한다고 주말마다 독거 어르신들 방문 봉사를 가래요. 보육원으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오면 왔지 우리가 왜 봉사활동을 가야 하냐가 하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희야, 너 불쌍한 사람 될래? 너 남 도와주면 제대로 된 사람 되는 거고 남 도움만 받으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야. 남도 도울 줄 모르면서 친구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놀리면 그게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다니는 거야? 원장님 말씀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도움만 받으려고 해놓고 누가 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 안 불쌍하거든 하고 싸우고 다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몸에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남 도움 받지 말고 남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자. 길 가면서 쓰레기도 보이면 줍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짧은 거리 이동하면서도 거의 버스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만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양보를 해가지고요. 머쓱하지만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이네요. 그렇게 남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멋지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놈의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뭘 어떻게 해도 말끝마다 근데 넌 고아잖아. 그래도 넌 엄마 아빠 없잖아.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애들 저 입을 어떻게 막아줄까 하다가 그래 그냥 내가 쟤보다 잘나면 되잖아.
타고난 얼굴이나 키나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 돈, 뭐 하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공부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는데 전교생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고아고아 소리를 했던 그 애까지요. 아, 내가 전교 1등을 하면 제가 치기 싫어 죽을 것 같아도 나한테 박수 한 번은 치겠구나. 졸업하기 전까지 쟤한테 박수 한 번은 받아보고 졸업하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80등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교 80등 하던 애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겠어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결국 해냈다니까요. 진짜 밤새 눈에 실핏줄 다 터지고 연필을 얼마나 오래 잡고 있었는지 손가락 마디 쪽이 다 짓물러서 데일밴드를 2겹씩 감고 공부를 했어요. 1등 한번 해보겠다고요. 단상에 올라가서 저 놀리던 애들이 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박수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짜릿하던지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없는 거, 모자란 거 부모밖에 없다. 나머진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다. 정말 멋지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던 걸 해내봤잖아요. 보육원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녁 때 자려고 누우면 우는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렸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엄마 얼굴을 기억해서 우는 애들도 있고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우는 애들도 있고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슬픈 거예요. 낮에 억울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니까요. 다른 애들은 그럴 때 달려가서 안길 품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요. 얘들아 봐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게. 자,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y가 뭐가 나와야 돼? 손 들고 말해봐봐.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저처럼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너네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다. 최소한 공부는 그렇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 쪼개가지고 애들 모아서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전문 과외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성적 올랐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괜히 기분 좋고 그렇더라고요. 고3 땐 진지하게 교대로 진학할까 고민도 잠깐 했는데 그래도 회사 한번 가보고 싶어서 대학은 경영학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열정적으로 침 튀겨가면서 애들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강의하는 거 본 어떤 남학생이 감명 깊다면서 애들 가르치는 데 쓰라고 문제집을 한 묶음을 사주고 가고 그랬다니까요. 야구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전에 홈런 하나 쳐보려고 쓰레기를 그렇게 열심히 줍고 다닌다면서요.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공덕을 쌓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불교에서 거북이 방생시켜주고 뭐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공덕을 열심히 쌓은 덕분인지 보육원 퇴소하고 생활비 지원 장학금에 성적 장학금으로 대학도 거의 공짜로 졸업하고 휴학 한 번 없이 졸업 후 바로 대기업 경영지원팀에 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 승리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연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부모가 내다버린 애들끼리 모여 산다고 저 놀렸던 그 친구들이 꼭 봐줬으면 싶은데 말입니다. 그 친구들 지금 뭐하고 살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공덕은 생각보다 끝발이 좋았습니다. 대기업 입사해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소중한 인연도 가져다 줬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같은 조에 있는 남자 직원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아는 척을 하면서 저한테 보육원 하는 겁니다. 순간 확 얼굴을 구겼죠. 이 사람 내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아는 건가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보육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지. 여기 들어올 때 인성검사는 안 하나 봐요? 그럼 내가 그쪽한테 산부인과 이럼 좋아요? 땡땡 보육원에서 주말에 아이들 가르치시던 분 아니에요? 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문제집 가져다 드렸었는데 죄송해요. 반가워서 아는 척한다는 게. 전 그때 쪽팔려서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었잖아요. 왜 그렇게 쌈딱 기질을 못 버려가지고는.
그 남자 보육원에서 주말에 아이들 가르치던 저를 보고 문제집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팀이었는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싸움을 걸었는지. 그게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이대로 회사 생활 종칠 수 없다 싶어서 솔직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손가락질하면서 보육원이라고 하셔서 오해했다. 죄송하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어버버 하면서 자기가 너무 큰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말을 얼마나 빨리 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빵 터졌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신랑도 제가 있던 보육원으로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녔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말마다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강의하는 것을 쭉 봐왔던 거죠.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다는 게요. 이 얘기하니까 예비 신랑은 막 웃던데요. 너무 억울하다고요. 자기는 매주 절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기죽는 모습 하나 없이 당당하고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 좀 봐달라고 표도 내고 손도 흔들어 보고 심지어 기억 좀 하라고 문제집을 한 묶음을 사다가 일부러 관심을 끌어보기도 했는데 전 반대로 자기 얼굴을 절대 기억도 못한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머쓱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람 얼굴 잘 기억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비슷한 곳에 이목구비가 달려있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들어갔을 때도 상사들 얼굴을 맨날 못 알아봐가지고 회사 찾아온 손님들한테 90도로 꾸벅꾸벅 인사하고 팀 안에 있는 직속 상사들한테는 회사 찾아온 손님인 줄 알고 어떻게 오셨어요?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누구 찾으세요?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너는 회사 상사도 못 알아보고 커피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고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웃기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잠깐 새버렸네요. 여튼 예비 신랑이랑 저랑 어찌하여 안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늘에서 거의 너네 둘은 그냥 운명이 정해준 사이니까 어떻게 됐던지 간에 꼭 친해져서 짝이 되라 하고 점지해준 정도 아니냐고요. 자,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같은 보육원을 알고 있지, 마주친 적도 있지, 거기다 같은 회사, 같은 팀, 그리고 최고의 공통 부문은 역시 동기사랑, 나라사랑, 신입사원이라는 점 아니겠어요? 와, 이번 주 야근 장난 아니었다. 동기 아니었으면 그만둘 뻔했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맨입으로 고맙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맥주라도 한 잔 사시지? 매일 그렇게 야근한다고 붙어 있고 퇴근하면 야근 힘들었다고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다음날 술 안 깨는 것 같다고 출근할 때 차 좀 태워달라고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차 안 들고 왔으니까 같이 퇴근하고 평균 8시간 길게는 15시간씩 매일같이 붙어 있는데 정분이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래 그럼 한번 좋은 관계로 만나보자 얘기를 하고 연인 관계가 되고 난 뒤에 혹시 모르니까 회사 사람들에겐 비밀로 하자 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숨겨왔어요. 저희 나름대로는요. 왜 사내 연애를 하면 괜히 안 들어도 될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다잖아요. 너 왜 일을 이 모양으로 했냐. 요즘 연애하느라 빠져가지고 그러냐. 저 또 일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어서 괜히 연애 때문에 그런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됐던 거죠. 나 이상해. 주기가 잘못된 건가? 할 때가 됐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오는 그 고통. 주인 닮아 규칙적으로 날짜 맞춰 딱딱 찾아오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밀린 게 어쩐지 느낌이 쎄한 겁니다. 예비 신랑이야 여자의 생리 현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알 턱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요즘 야근도 많았고 맨날 햄버거로 저녁 때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런 쓸모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당사자는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요. 퇴근하고 동네에 있는 약국을 3-4군데나 돌아가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샀습니다. 휴가까지 쓰고 다음날 아침에 변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용감이에겐 사연을 쓰면서 너무 미안하지만 처음엔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예비 시어머니 얼굴도 안 봤는데 임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임신이 뭐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있냐. 그건 드라마나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러면 불임 클리닉은 왜 있냐 하고. 반차 쓰고 당장 집으로 와. 나 임신이래. 이거 정확한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별별 신을 다 찾아가면서 빼꼼 확인한 테스트기엔 실눈을 뜨고 봐도 선명하게 보이는 2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이 새파란데 어디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어디에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답은 써있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바로 전화했죠. 회사라서 큰 소리로 얘기는 못하는데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하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기뻐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는 참 속도 없다. 이게 그렇게 좋냐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당황하거나 굼뜬 모습이 아니라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빠 되는 거냐고 태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방금까지 변기에 앉아서 제발 아니어라 기도했던 제 모습이 오히려 한심하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괜히 미안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오후 반차를 쓴 예비신랑과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니 임신 5주차 확실한 임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왔다고 이제는 아주 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에 앞서서 가장 큰 생각은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하는 마음. 우선 인사부터 가야겠지. 이럴 때 예비신랑이 참 부럽더라고요. 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예비신랑은 인사드리러 갈 곳 없어 좋겠다고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제 손 꼭 잡고 아이랑 제 손 꼭 책임지겠다는 예비신랑. 용의 해에 용감하게 저희를 찾아왔다고 앞으로 태어나서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라고 용감이라는 태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선 자기가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인사 올 거다. 아이 생겼다. 어느 정도 우는 띄워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애 생겼다는 소식보다 시댁 갈 생각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물론 남편만 봐도 시댁이 얼마나 좋은지는 얼추 짐작이 됐지만 왜 이럴 때마다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그동안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무수히 노력했던 날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들이 놀리던 딱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 일반적으로 안 좋아하시잖아, 고아라는 거. 당신이 왜 고아야? 가족이 101명? 아니 102명이나 있는데. 별일이다. 천하의 김지희도 걱정이 되는 게 있나 봐. 당신 고아라는 말 쓰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지희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더군다나 설령 그런 환경을 꺼려한다고 하더라도 지희 네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가진 애 아니야. 내 애기도 해. 혼자 고민하는 일 없게 할게. 든든한 예비신랑의 얘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벌써부터 시작인 건가. 예비신랑 말대로 원래 김지희 이런 일로 기죽는 사람이 아닌데 겨우 임신 하나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굴까. 기죽지 말자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님한테 이야기해봤어? 인사는 언제쯤 갈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살짝 충격받으셨나 봐. 솔직히 놀라실 만도 하잖아. 지희 너도 이해하지? 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드리자. 아직 시간적 여유도 있고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인사드리기로 한 일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저도 초조해졌죠. 얘기를 한 건 맞나, 이야기가 잘 안 된 건가 하면서요. 집에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고 온 예비신랑은 어머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다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욕 들어도 같이 듣자 그랬죠. 예비신랑 마음 왜 몰라요. 자기 선에선 어떻게든지 어머님 마음 설득하고 돌려보려고 저한텐 최대한 싫은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이 그랬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혼자 가진 애 아니라고요. 저희 둘 애잖아요. 제 책임도 있으니까 어머님을 설득하는 것이 역시 저도 함께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비시댁에 찾아가서 어머님을 보니까 그동안 왜 예비신랑이 마음의 준비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발 벗을 필요 없다.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누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뭐? 고아? 혼전 임신? 너 아주 네 애미애비 얼굴에다 똥칠을 내라.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넘어오면 임산부고 뭐고 소금 갖다 포대로 부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애 뱃속에 있는 거 내 애야. 엄마, 아빠, 손주라고요. 지희야, 너 나가 있어. 애 생긴 이상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나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 내 애니까 내가 책임진다고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 핏줄이 얼마나 무서운 줄이나 알아? 네 애라고 저 뱃속에 들어있는 애한테 네 피만 들어있는 줄 알아? 저의 핏줄은 저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 애가 살인자 자식일지 사기꾼 딸일지 개 잡놈 딸일지 알긴 알고 고아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 더러운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네가 아무리 멀쩡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네 새끼 쓰레기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여자에 미쳐가지고 괜히 네 인생 말아먹지 말고 여기서 엄마가 뜯어 말려줄 때 멈춰. 알겠어? 여태껏 고아로 살면서 수많은 욕을 들어봤습니다. 애미 없는 애비 없는 자식. 하지만 그 어떤 욕을 들었을 때보다 오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배를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 끔찍한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 예비시모의 얘긴 여지껏 들었던 그 어떤 욕보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제 손을 끌어당겨 왔어요. 이 사람 내가 몇 년 동안 봐왔어. 적어도 자기 자식 품고 있는 애한테 그딴 소리 하는 엄마보다 몇십 배는 더 나은 인생 살았던 사람이야. 이 자리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고르라고 하면 난 1초도 안 망설이고 이 사람이랑 내 자식 고를 거야. 내 가족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딴 식으로 이 사람 욕보이면 그때 다시는 어머니 얼굴 안 볼 테니까. 어머님, 화가 나서 하신 얘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어머님 마음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저 평생 애미 애비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적어도 이 애한테는 그런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 없었던 만큼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모실게요. 모자라고 부족하다 생각해도 한 번만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퍽퍽 치는 예미시모 앞에서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진 몰라도 어머님께선 내가 아까 말이 좀 과했던 것 같다고 미안해하면서 이만 가보라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문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살면서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예비신랑이 놀라서 괜찮냐고 제 팔을 얼른 붙잡았죠. 어머님, 마음 풀리신 것 같아 보이지? 미안하셨다고 그러셨잖아, 방금. 지금 이 와중에 그게 중요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예비신랑 성격에 집에서 제대로 된 허락 못 받으면 냅다 또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나설 것 같았는데 아직 그래 결혼해라 소리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머님의 마음이 열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 다음을 기약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을 때 전 정말 옳았구나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완전히 마음을 여셨구나 하고요. 너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니? 지난번에 내가 좀 과했던 것도 있고 마음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나랑 같이 산부인과 한번 다녀오자꾸나. 너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제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기도 하고 요즘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잘 됐다. 진찰 받아야 되니까 병원 가기 전에 뭐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 선뜻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얘기를 하세요. 원래 항상 검진을 받고 있었던 산부인과가 있긴 했지만 지금 그게 대수인가요? 어머님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얼른 준비해가지고 가겠다니까 어머님께서 운전해서 모시러 오겠다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어지간히 미안하셨나 보다. 저도 그때의 앙금이 살짝 남아있긴 했지만 이렇게 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가며 어머님은 먼저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주나 된 거냐? 너 몸은 건강하냐? 지난번엔 아이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과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이렇게 손수 저를 데리러 오기까지 하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산부인과의 진찰까지 같이 받으러 가자 하실 정도였으니까 정 그저 절 그냥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나 보다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었죠. 어머님도 이제 손주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내 건강도 아이의 건강도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프론트에서 제 이름으로 다시 접수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니까 간호사가 갑자기 오늘 몇 시부터 금식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산부인과를 많이 다녀봤지만 한 번도 진료를 받기 전에 금식 여부를 물어봤던 적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아까 어머님께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아침을 먹었냐 물어보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식 여부는 보통 수술을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침을 안 먹긴 했는데 금식 여부는 왜 확인하시는 거냐 간호사에게 다시 되물어봤죠. 김지희님 오늘 중절 수술 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진료 접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중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간호사가 하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산부인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께선 얘가 뭘 착각한 모양이라고 하면서 당황해서 저를 데리고 황급히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서 병원을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셨죠. 전 그런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되물었죠. 중절 수술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님 지금 저한테 진료 보자고 얘기하시고 혹시 저희 아이 중절 수술이라도 하실 생각이었냐. 설마 저 몰래 그렇게 애 떼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 제가 바보인 줄 아냐 하고요. 너 아직 뱃속에 있는 애 14주도 안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네가 딸 같아가지고 그래. 지금이야 뱃속에 있는 애가 너무 소중하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애부터 낳았다가 여자 인생 종치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부터 이제 배불러 오면 네가 뭔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옆에서 지금 이렇게 나처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가 지금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야. 지금 니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제 애예요. 애를 지우는 것도 제가 선택할 일이고요. 어떻게 이런 걸 저한테 말씀도 없이.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접수했으면 제 뱃속에 있는 아이 그대로 지울 뻔했던 거잖아요. 어머님 지금 무슨 행동 하신지 알긴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만 말씀하시고 병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정말.
어머님께선 끝까지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다. 애를 지우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몸 생각하고 네 커리어 생각해서 그랬던 거다. 변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한테도 얘기했죠. 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애 지워질 뻔한 거 알긴 하냐면서요. 예비 신랑 펄쩍 뛰면서 또 한 번 집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지금이라도 부모님 허락 없이 혼인신고만이라도 하자 저를 부추겼지만 1년의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 마당에 이 사람과 법적으로 엮인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요. 제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예비 신랑의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였고요. 분노는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마당에 혼인신고가 대수냐면서요. 지금 이 마당에 허락 받고 안 받고 애한테 아빠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 넌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애가 죽을 뻔했어. 그것도 니네 엄마 때문에. 넌 그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 또 안 생길 것 같아? 내가 그냥 사실을 얘기해 줄까? 어머님은 그냥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지워버리고 싶으신 거야. 왜? 네가 애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애 생긴 이상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이해 없으면 내 아들이 결혼 안 하겠다 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지야,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병원에서 엄마가 그랬다며. 엄마도 그냥 네 커리어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고.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한 행동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 지금 너무 갔어.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무슨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애를 따라다니면서 위협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너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야. 너 그건 오해하는 거라고.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고 전 아이와 함께 생사의 문턱을 밟은 느낌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끝내 자기 어머니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부모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책임감이 있어서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리를 해요. 자기는 끝까지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생각해서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네 커리어 생각해서 좀 과하게 행동했던 거다 얘기를 했지만 전 끝까지 그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아이만 없어지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포기할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왜냐고요? 이제 뭐 전략을 바꾸시기라도 한 건지 어머님은 저에게 연락해서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 했던 건 아니다. 사과를 하면서 수시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어머님과 만났다가 혹시라도 같은 상황이 생길까 싶어 주스를 꼬박꼬박 세어가면서 14주가 지나기 전까진 절대 어머님과 만나지 말자 다짐까지 했었을 정도라니까요. 자다가 저를 봉고차에 몰래 태워서 싣고 가서 애를 떼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꿈을 꾸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배를 확인하고 땀 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찝찝한 인연 확실하게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마냥 의심을 할 수도 없고 예비 신랑은 어떻게든 어머님과 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이 상황이 얼마 전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희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엄마도 그때 일 많이 반성하고 계셔. 나한테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너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결국 우리 가족이 될 사이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쌓인 게 있으면 제대로 화내고 사과 받을 거 있으면 제대로 사과받고 맺고 끊음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제 그만 풀자, 응?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푸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으시답니다. 솔직히 그 자리도 가고 싶진 않았죠. 요즘에 입덧도 그렇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괜히 신경 쓰이는 자리 가서 뭐가 좋을까 하고요.
예비 신랑이 며칠 내내 통사정을 해서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서 들이받더라도 눈 딱 감고 하루만 참자 하는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다시 갔습니다. 아마 사연 들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유 거길 왜 다시 기어 들어가냐 하고요. 욕 들어먹어도 싸요. 저도 그 집 현관 들어가면서 딱 그랬거든요. 아 내가 왜 여길 다시 기어 들어왔지 하고요. 신발장 딱 밟자마자 맨 처음에 인사 왔었을 때 여기서 막말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면서 대번의 인상이 딱 찌푸려지더라니까요. 지희 왔니? 아유 이제 배가 꽤 나왔네. 오늘하고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라.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얘한테 물어봐서 이것저것 하기는 했는데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먹어보고 입맛에 맞는 거 있으면 넉넉하게 했으니까 갈 때 얘기해라. 내가 따로 또 챙겨가지고 줄 테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입덧이 심해가지고 멀통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면서? 한창 잘 먹어야 할 텐데 그렇게 못 먹어서 어떡하니? 얼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까칠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뭐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 것처럼 살갑게 대하시는 걸 보고 뭔가 심경의 변화라도 생기신 건가 싶었다니까요. 뭐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번번이 치셨으니 식탁 앉을 때까지 의심의 끈을 놓진 않았지만요. 식탁에 앉으니까 세상에 저 여태 그런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걸 직접 다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빈말로라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언제 이걸 다 준비하셨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죠. 내가 널 오죽 못살게 굴었어. 아들 가진 게 뭐 유세도 아니고 너도 서운한 거 많았을 텐데 이거 가지고 풀리지도 않겠지만 그냥 오늘은 생일상 받는다 생각하고 밥 맛있게 먹고 가라고. 나이가 먹으면 미안하다는 소리가 통 안 나와서. 생일에 원래 미역국을 차려줘야 되는데 혹시 또 입덧 때문에 안 맞을까 싶어서. 너 고깃국 좋아한다고 그래서 소고기국 했다. 어디 보자. 내가 지희 거 따로 떠놨는데 소고기 많이 들은 걸로 줘야지. 자, 이게 지희 거. 어머님이 제 앞에 소고기가 잔뜩 든 국그릇을 탁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누가 봐도 제 국그릇에만 정말 소고기가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져 있고 갈비찜에 잡채에 손 많이 가는 정성스러운 음식들.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신랑, 뱃속의 아이 넣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끓였다고 간이 짠지 싱거운지 네 입맛에 어쩔지 모르겠다고 얼른 먹어보라고.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제가 숟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리시는 어머님.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전 그 완벽함이 뭔가 찝찝하게만 느껴졌을까요? 예비 신랑은 소고기국을 떠먹어보고 간이 딱 맞다고 맛있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선 유난히 제가 얼른 먹어보기만을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눈치인 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국을 떠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국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눈에 띄게 당황하시면서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머님 새벽부터 일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상 차리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이거 먹는 게 그렇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데 이거 어머님이 드셔야죠. 안 그래요? 제가 요즘 속이 불편해서 소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누린내 때문에. 바꿔주세요. 예비 신랑도 맞다. 지 요즘 소고기를 잘 못 먹어. 엄마가 드시면 되겠다 하고 제 말에 동조하고 제가 그렇게 어머님과 제 국그릇을 바꿨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몰랐다고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간 보느라 배가 부르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국그릇을 들고 일어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어머님의 국그릇을 꽉 붙들고 안 놨어요. 어머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어머님, 그래도 하루 종일 끓이셨다는데요. 간만 보세요. 딱 한 숟가락만요. 이 애가 왜 이래 안 먹는데도 이건 놔라. 한 숟가락만 드셔보시라니까요. 어머님 안 드실 거예요? 그럼 이거 당신이 먹어봐.
왜 국그릇 붙들고 그래? 이게 뭐라고? 아니, 그냥 간만 보는 건데. 안 돼! 그거 먹지 마! 예비 신랑이 어머님의 국그릇에 숟가락을 넣으려고 하자마자 예비 시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숟가락을 손으로 탁 쳐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국그릇 안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지금 이게 뭐냐고 제가 한 손으로 국그릇을 꽉 붙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여기로 와달라고요. 예비 시모는 낑낑거리면서 제가 붙든 국그릇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난리를 쳤고 전 그런 예비 시모를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몰라도 어깨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김지, 너 지금 이게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보고도 모르겠어? 니네 엄마가 내 국그릇에다 뭘 탄 거라고. 내가 지금 그 국그릇 바꿨다가 네가 그거 간보려고 하니까 니네 엄마가 그거 못 먹게 숟가락 쳐낸 거 아니야.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지금 당장 여기로 와주세요. 주소 불러드릴게요. 엄마, 그게 사실이야? 엄마 지금 미친 거야? 여기다가 뭘 탄 거야? 어디 감히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보려고. 네 뱃속에 그 거지 같은 애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 너깐년이랑 결혼 안 해도 되잖아. 그 거지 같은 애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아우, 왜 하필 우리 아들이냐고. 왜 하필 우리 아들 붙잡고 안 놔주는 건데. 네가 먹었어야지. 예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기가 차서 제가 예비 신랑한테 그랬습니다. 보라고. 저게 니네 엄마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니네 엄만 그냥 내 뱃속에 있는 애만 없으면 네가 나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심한 인간이다. 어떻게든지 애 지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거다. 예비 신랑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 앞에 주저앉아서 대체 왜 그랬던 거냐고 의미 없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 집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이 시뻘겋게 잊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비 시모가 혹시 증거 인멸하기라도 할까봐 꼭 붙들고 있었던 국그릇을 그제야 놨습니다. 제 오른손이 빨갛게 화상을 입어서 껍질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경찰들이 산모님 괜찮으시냐고 지금 바로 응급처치 해야 할 것 같다고 구급함이라도 얼른 가져오시라고 예비 신랑이 구급함을 들고 저한테 달려왔지만 전 그 손을 탁 쳐내고 경찰들한테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대체 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저 여자가 이 안에 뭘 타서 저한테 먹이려고 했다 얘기를 했죠. 바른 대로 말하세요. 이 안에다 뭐 넣으셨어요? 지금 대답 안 하시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전현이 우리 아들 꼬셔서 애 가져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난 잘못 없어요. 난 그냥 애만 지우려고 했던 거라고요. 아주머니, 그런 말씀 다 소용없으세요. 그냥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이 국그릇 안에다 뭐 넣으신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비 시모의 답변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까지 다 미친 사람 따로 없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비 시모가 국그릇에 탄 액체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락스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그대로 떠먹었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물론이고 제 목이며 폐며 남아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끝까지 자긴 저까지 해칠 생각은 아니었다.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지우려고 그랬다. 빠득빠득 우기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지우려고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진답니까? 엄마, 진짜 미쳤어? 그러다 얘 죽으면 어쩌려고 그딴 짓을 해. 진짜 제정신이야? 대체 뭐라고 그런 짓까지 해, 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아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가 널 그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야, 내가 네 애 어떻게든지 꼭 지울 거야. 어?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예비 시모는 경찰한테 연행되어 끌려가는 도중에도 저를 가리키고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저를 협박했고 경찰관은 그런 예비 시모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전 배를 꼭 끌어안은 채 예비 신랑의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 붙였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예비신랑의 뺨을 다시 한번 짝소리나게 올려 붙였죠. 예비신랑은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 어머니의 죄를 대신 사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잔혹한 짓을 할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잘못을 대신 갚을 수 있을까? 지희야, 정말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뱃속에 있는 우리 용감이한테도 너무 미안해. 입 닥쳐. 다시는 네 입에서 용감히 이름 꺼내지도 마. 네 엄마 살인자야. 알아? 나한테 핏줄 운운했었지. 너, 니네 엄마 피 섞여 있잖아. 살인자의 핏줄이라고. 우리 용감이한테 너 같은 인간, 니네 엄마 같은 인간 피 섞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치가 떨리기 싫은데 이거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살 거야. 이제 용감이 네 자식 아니야. 네 피 하나도 안 섞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네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내 눈앞에 절대 띄지 말고 그냥 숨 죽이고 죽은 듯이 살아. 니네 엄마가 몇 번이나 내 자식 죽일 뻔한 거 내가 지켰어. 너 한 번도 못 지켜냈고 그래놓고도 네가 아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양심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놈이었나 봅니다. 제가 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도 아빠 자격을 운운하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얘기를 하니 자기가 입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겠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100번, 1000번을 더 말해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식탁에서 뭔가 쎄했던 느낌이 없었다면 저와 용감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뱃속에 있는 용감이가 살고 싶어서 엄마를 살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쥐어짜서 저에게 무언가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악랄한 예비 심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경찰한테 연행되어 가던 당시에 자기 입으로 경찰 앞에 자기가 락스 직접 탔다 진술을 다 했던 탓에 고의성도 다 입증됐고 지금 의뢰를 진행해서 락스를 정확히 얼마나 탄 건지 그 용량이 정말 해를 입힐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병원을 동행해서 낙태 수술을 종용하려고 했던 정황도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지 못하도록 예비시모의 숨통을 꽉꽉 조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아의 한자를 해석하면 외로운 아이라고 해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가 아닌 부모가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진정한 고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저도 용감이도 서로가 있는 한 한평생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니 누구 하나 사는 동안 우리를 절대 외로운 아이, 고아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누구 하나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 아이를 키워나갈 예정이에요. 비록 쓰레기 같은 놈과 함께 지었던 이름이긴 하지만 그 뜻만큼은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아이 끝까지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도 홀로서기를 잘 했었던 저니까요. 아이 키우는 것도 혼자서 멋지게 잘 해낼 수 있겠죠. 분명 그럴 거라 생각하고 힘내보렵니다. 용감아, 엄마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 앞으로도 옆에서 늘 지켜봐줘. 사랑한다 우리 아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명절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요즘은 워낙에 간소하게들 많이 해서 밖에 나가 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하는 가족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에게 명절은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거기다 전 우리 동서들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기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따뜻한 시아버지를 둔 덕분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던히 넘길 수 있었죠.
오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아버지의 얘기를 들려드릴 겸 시원하게 동서들을 박살낸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많이 읽긴 하지만 써본 적은 별로 없어서 미흡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적 얘기부터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 시부모님은 성격이 극반대셨습니다. 먼저 시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인상부터가 온화하고 선하셨는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있으셔서 처음 만난 어색한 자리를 밝게 이끌어주신 분이 시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숨을 푹 쉬시며 단번에 제 얼굴 안색을 그늘지게 만드신 분이죠.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서 나는 대단히 또 기대를 했건만 참. 이래서 기대는 쉽사리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참 멍청하다 멍청해. 시어머니에게 있어 저희 남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장남이었는데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데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대를 나왔으니 늘 혼처 자리를 두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저 중소기업 사원이었던 제가 들어왔으니 마음에 드실 리가 없었죠. 거기다 남편에겐 도련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결혼을 해서 제게 서방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서방님 역시 남편을 따라 검사가 됐고 결혼한 동서 역시 변호사였거든요. 여기에 시아버님 역시 판사로 재직하고 계셨으니 한마디로 사자를 달고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와 저를 제외하고요.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안면을 확 찡그리곤 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 며느라가 될 아이 앞에서 왜 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거늘. 아가, 미안하다. 잘못한 건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지가 나서 정작 사과를 하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아가, 아까 시애미가 한 말로 마음 많이 상했지? 저 양반이 장남인 진영이를 싸고 두는 경향이 있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랬지. 자식이라면 눈이 뒤집혀서는. 아까는 내가 다 민망하고 미안하더구나.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란다. 난 네가 이 집 식구로 들어와서 너무 반갑고 좋구나. 처음엔 존댓말을 쓰시다 말을 놓아도 되냐 물으시곤 나중에 이렇게 친정 아버지처럼 따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전 친정이랄 게 거의 없었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거의란 애매한 표현을 쓴 건 저조차도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절 어렸을 적 열심히 키우시다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절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아주 간간히 연락을 하는 사이고요. 자매의 정이랄 것도 없는 사이요. 그러니 가족의 정, 가족의 울타리 이런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시아버지를 보니까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젠 얼굴도 흐릿하지만 문득 겹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에게 약간 눌려 계신 탓에 결혼 반대를 외치진 못하셨지만 줄곧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사 준비, 명절 준비, 생일 준비, 맏며느리란 이유로 이 모든 준비를 제게 많이 맡기셨고요. 그리고 동서와 절 대놓고 편애하셨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전 이게 참 서러웠네요. 어떻게 같은 며느리를 두고 그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안 주고 차별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였습니다. 동서는 첫날 저를 봤을 때도 시어머니 옆에서 시종일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 좀 쎄했는데요. 그 다음 명절날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와 수다만 떨고 있더라고요. 동서, 여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서. 네? 형님 안 들렸어요. 형님 죄송한데 지금 대화 중이어서 조금 이따가요. 혼자 하기 많은 양의 설거지를 죄다 맡겨놓고 옆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다 언젠간 이렇게 저를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와 함께 장을 볼 일이 있었는데요. 동서는 틈만 나면 자신의 대학 얘기에 변호사로서 겪는 경험담들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 얘기가 가끔 지나치게 길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반응이 시원찮으면 굳이 말도 안 되는 사족을 덧붙이는 겁니다. 아, 형님은 이해가 안 되시겠구나. 죄송해요, 형님. 제가 형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요. 형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일 텐데요. 어? 아, 그게 아니고, 나 잠깐 장볼 목록 생각하느라 미안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재료 빠짐없이 다 사야 하잖아. 어머, 형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요? 회사에서 커피 타고 담배 심부름하는 형님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알겠어요. 당당하셔도 괜찮아요. 뭘 숨기고 그래요? 그게 더 우습죠. 뭐라고? 동서, 말이 심하지 않아?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거 선 넘는 발언 아니야? 인지하고 말하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크게 한 소리를 치자 그제야 저도 무안했는지 약간 헛기침을 하며 죄송하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동서 말 맞다나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당시엔 제가 아직 임신 전이라 회사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정말 싫었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 아유, 무시해 그냥. 난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간의 분란을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가볍게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속이 또 뒤집어져서 크게 한바탕을 하고 말았죠. 당신 여기서 행동 잘해야 돼. 나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동서한테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잘난 사람 많은 이 집안에 혼자 고졸에다 그저 그런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폄하당하고 있다고. 당신은 당신 아내가 그런 취급 당한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정말로? 제가 엉엉 울며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약간 움찔하는 듯 알겠다고 서방님을 통해 말을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 동서의 행동은 전보단 덜 날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남편과 제가 평화롭게 부부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경사가 생겼죠.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저희를 찾아온 아기는 남자아이였는데 전 사실 딸이 갖고 싶었기에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소중히 키우리라 다짐하곤 출산이란 힘든 과정까지 견뎌내며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게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귀해서 힘들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웠습니다. 힘든 만큼 행복도 컸거든요. 아마 자식이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기분 아실 거예요.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 열을 줘도 하나가 모자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마음, 엄마가 되는 순간 내 이름은 버리고 오로지 내 자식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인규야, 엄만 사실 엄마가 없었어. 이런 감정이 들 줄 몰랐는데 꼬물거리는 널 보고 있자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픔 모르고 고생 모르고 그저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줘. 일기장엔 낯 간지럽지만 이런 말도 적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고 시댁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딱히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이 동서도 열심히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으니 오래전부터 해온 셈이었죠.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지 출산을 한 저에게 유독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들이 있는 앞에서요. 형님, 애가 너무 시끄럽게 앙앙 울어대는데 조용히 시킬 수 없어요? 짜증나 정말. 동서, 아니 애기는 원래 잘 우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당신 왜 또 그래? 내가 형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동선 저에게 툭하면 시비를 걸었고 그것이 그러다 두 사람의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시댁 분위기가 개판되는 건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여기에 동서편을 들고는 싶으나 대놓고 그러지 못하시던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께선 엄하게 동서를 꾸짖으셨답니다.
동서가 하는 행동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 손이 사람인 저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네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화를 풀어서야 되겠니? 아가, 네가 현명하다면 조금만 생각해봐라. 다음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동서 역시 시아버지 앞에선 꼬랑지를 내렸죠. 지금 되짚어봐도 언제건 현명하신 시아버지셨답니다. 전 아버님이 감사했고 또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달리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시아버지가 자신만의 서재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집중해 책을 보고 계실 때 남몰래 그런 아버님 서재에 책 한 권이나 커피 한 잔을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기억들이 참 애틋하고 그립네요. 아무쪼록 이렇듯 집안의 기강을 잡아주시던 시아버지가 있으니 참 다행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경사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가를 못 드시던 막내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막내 도련님은 형들의 전철을 비스무리 밟아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신입 변호사의 길에 들어서신 분이었는데 성격이 뭐랄까 독특했어요. 일단 고집이나 주관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여자 보는 눈도 상당히 높았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자연스레 알 수 있었죠. 그랬기에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상당히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 드디어 왔구나. 외국에 있다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시차 적응은 됐어요? 네, 하루 쉬었더니 완전히 적응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주버님. 네, 어서 와요. 처음 본 막내 동서의 인상은 사람이 무척 야무지고 똑부러진 느낌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 공부 많이 했네 하는 태가 절로 나더라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교육학 쪽 박사학위를 따고 휴양차 놀러온 한국에서 도련님을 만나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던데 은색태의 안경을 낀 모습이 굉장히 지적여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나 둘째 동서와 쿵짝이 맞아 저를 뒷담화하진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도 둘째 동서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저의 약점을 잡아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동서는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얘기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머님께서는 동네에서 취미 삼아 꽃집을 운영하신다고? 세상에나 너무 아름답네. 난 이게 왜 이래 아름답게 느껴질까 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우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우리 예비 사돈께서 건물도 꽤나 갖고 계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 건가? 아이고,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어머님. 서울에 2개, 경기도 쪽에 2개 정도 있어요. 어머머, 세상에. 그렇구나. 맞구나. 참, 이 대목에선 저도 얼굴이 붉어졌는데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왜 저리 돈을 밝히시는 건지 저리 노골적으로 물어보실 것까진 없나 싶은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약간 인상을 찡그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중을 알 수 없는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던 막내 동서에게서 전 이때 약간의 촉을 느꼈는데요. 아마 이건 저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제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치부하더라고요. 아니, 막내 동서 차분해서 좋기는 한데 사람이 약간 뭐랄까 조금 냉정해 보이지 않아? 차갑다랄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당신은 오지랖도 상당해. 아니, 한 번 보고 어떻게 사람을 쭉 파악해? 그 오지랖 좀 고쳐.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둘째 동서가 아까 자기 학교 어디 나왔다 말하면서 막내 동서 학교 자기도 가고 싶었다 하는데 살짝 비웃더라니까. 니까짓 게 어떻게 여기로 오냐 이런 표정으로. 당신은 못 봐서 모르는 거야. 아무튼 난 봤어, 그 표정.
전 분명히 봤습니다. 당시 막내 동서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가면서 웃음을 참으려는 그 표정. 거기에 둘째 동서도 기분이 나빴는지 금세 풀이 죽었고요. 이후 펼쳐지는 전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거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나 다름이 없었어요. 막내 동서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 시댁 사람이 되었을 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둘째 동서와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둘째 동서는 막내 동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친화력을 발휘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동서 보는 눈 있네. 이 팔찌 그 명품 브랜드 팔찌 맞지? 나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가 사는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지 안목이 비슷한가 보다. 네? 아, 그 브랜드 아닌데요? 그래? 나도 모르게 헷갈리나 보네. 부끄러워라. 그나저나 우리 동서 나랑 언제 한번 브런치 카페 가자. 내가 강남에 있는 아주 맛있는 브런치 카페를 알고 있거든.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좋아. 특별히 내가 살게. 죄송해요, 형님. 저 워낙에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요. 요즘 한국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 돕느라 바쁘네요. 막내 동선 칼같이 둘째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후 기분이 나빠진 둘째 동서는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이 화르르 붉어지더니 이내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구경꾼으로서 이 모든 광경을 보던 전 그저 웃길 뿐이었죠. 둘째 동서가 저한테 한 번 권유하지 않았던 청담동 브런치 카페 들어는 봤지만 가보지 못한 곳이었는데 막내 동서에게 보기 좋게 퇴짜 맞아버리자 마음 한편으론 고소하더라고요. 하지만 막내 동서가 그렇다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부잣집 집안에서 자라선지 손에 물 묻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아주버니가 요리며 과일이며 다 해다 주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을 때도 거의 다 사 먹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쁜 막내 며느리가 깎아주는 과일 먹고 싶단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상당히 당황하셨죠. 그랬구나. 거기까진 이 시애미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과일이야, 내가 깎아주면 되지. 민규애미야, 네가 좀 깎아와라. 시어머님 분명 내심 자기 아들이 집에서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궁금도 하시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끝끝내 본심은 숨기시고 비위만 열심히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오히려 한여 노릇을 시키려고 하고요. 제가요? 저 지금 할 일 많은데. 그럼 내가 깎아야겠니? 잔말 말고 얼른 깎아와. 저는 열이 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기를 정리하는 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저와 시어머니 둘째 동서가 도맡아 해야 했어요. 막내 동서는 옆에서 흉내만 낼 뿐이었지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됐거든요. 오히려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해서 제가 거실에 나가 있어도 된다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실상 제가 준비는 거의 다 했지만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인데도 굳이 이걸 왜 며느리가 와야 하냐고 동서들 다 하기 싫은 내색을 가득 냈었거든요. 저도 물론 저 이뻐하지도 않고 구박만 하는 시댁 오기 싫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도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어길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를 하고 저에게로 모든 화살이 쏠리게 된 사건이었죠. 둘째 동서는 언제나 돌려서 제게 막내 동서의 흉을 보곤 했는데요. 외국 대학 나왔다고 뻐기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형님? 난 어이가 없더라. 지들이 해외파다 유학파다 이런 애들이요. 막상 막내 동서 보면 영어 그닥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말이에요. 그런가? 네, 그렇다니까요. 거기다 자기는 어리고 아직 창창한 나이라면서 나이 갖고 얼마나 징그럽게 자랑을 해대던지 짜증내 죽겠다니까요. 막내 동서의 나이가 어린 것, 이것도 둘째 동서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전부터 피부과 시술이며 이런 것들에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막내 동서의 얼굴이 보기 싫었는지 얼굴이 천박하게 생겼다며 온갖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이것을 들은 것이에요. 두 사람은 바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습니다. 저도 이날 일을 떠올리면 상상이 안 가지만 정말 성인 여자 두 명이서 그것도 배웠다 할 만큼 배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막내 동서도 나름대로 쌓인 게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뒤에서 내 욕하고 이럴 줄 알았다고. 자꾸 나한테 영어 번역해달라고 시키고 할 때부터 너 진짜 우스운 거 알아? 한국에서 고작 변호사인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면서 막내 동선, 둘째 동서의 약점을 건드렸는데 바로 둘째 동서의 친정 집안이었죠. 둘째 동서 친정 쪽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친정 오빠인가 아버지인가 둘이서 집안을 한번 대차게 말아 드셨다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둘째 동서가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임신도 친정이 그 모양이라 안 되는 거라고 할 만큼이요. 그 뒷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막내 동서가 이 일을 건들자 둘째 동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재수없게 설치지 마. 어디서 부자 친정 뒀다고 유세를 부려? 막말로 네가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아냐고. 영어 발음도 구린 주제에 너 같은 애들 우리나라에서 사짜지가 문턱도 못 들어와. 유치함이 마구 섞인 이 날선 대화에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전 더욱 그랬고 서방님들은 말리는 신용만 했지 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단 한 분 일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벼락 같은 불호령으로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른들 앞에서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이야? 부끄럽지도 않어? 시아버지의 위험 섞인 말 한마디에 동서들은 머리채에서 손을 뗐고 분한 듯 씩씩거렸어요. 시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써오라는 숙제를 내셨고 그것을 내기 전까진 집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순순히 들을까 궁금했지만 두 동서들은 그래도 순순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이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동서들이 한 명씩 종이를 들고 시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간 건 둘째 동서였어요. 눈물을 훌쩍거리며 들어가선 무어라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 대화가 무척 궁금했지만 신기했던 건 서재에서 나오는 동서의 표정이 약간 풀려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까의 분함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그라든 얼굴이었죠. 막내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동서보단 시아버지와 좀 길게 대화를 나누고 나오더니 살그머니 기죽은 얼굴로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건 두 사람이 서로 미안하단 말을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미안해 동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형님, 저도 괜히 말이 세게 나갔어요. 깜짝 놀라 나중에 시아버지에게 도대체 어떻게 두 사람을 화해시켰냐 여쭤보니 시아버진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진정으로 미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니? 그냥 잠시 질투심에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눈이 먼 거지. 그 점을 얘기해 준 것뿐이다. 난 별 달리 말한 게 없어. 그보다 난 우리 큰아가 참 대견스럽구나. 이쁘구나.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눈이 돌아가 있는데 너만 중심을 잘 잡고 있잖니. 내가 고마움이 크다. 이때 아버님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화해한 두 동서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건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면서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만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이미 암이 진행된 후였고 당장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여보, 어떡해? 우리 아버님 제발 수술 잘 되어야 될 텐데. 병원 안에 마련된 공간 안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외쳤는지 몰라요. 부디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기도가 통한 건지 하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 건지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하실 만한 컨디션이 아니라며 저희 며느리들에게 간호를 미루시더군요. 그래, 간호는 정성이라고 간병인 들인다고 해도 며느리들이 함께 하는 게 맞겠는데
사실상 둘째 아가는 중대한 일을 하느라 바쁠 거고, 셋째 아가도 사돈 어른 회사 돕느라 바쁠 테지. 그러면 첫째 며느리 네가 와서 좀 돌보면 되겠구나. 네? 제가요? 물론 가정주부인 제가 일하는 그들보다 시간이 더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둘째 동서는 아기도 없고 셋째 동서에게도 없는 아기가 제겐 있잖아요. 돌봐야 할 아이 말이죠. 거기다 전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병간호를 떠맡기시더라고요. 여기엔 동서들의 만장일치도 한몫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저흰 바빠서 이런 거 못해요. 동서도 그렇지? 요즘 아버지 회사 바쁘다고 했잖아. 네, 인수합병권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형님은 가정주부고 시아버님과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형님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맞아. 아버님이 형님을 좀 아끼셨어. 얼마나 아끼셨어요. 아버님도 형님이야. 안심하실 거야. 형님, 우리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동서들이 얄밉게 한마디씩 하는 동안 서방님들은 꿀먹은 벙어리로 눈치만 살폈고 저희 남편은 그냥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거기에 제가 열이 또 받았죠. 당신은 어떻게 매번 나한테 턱턱 쉽게 맡길 수가 있어? 당신은 아버님 간호에 신경 써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야. 육아도 그렇고 나 정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님 반만 닮았어 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나. 너야말로 말 조심해. 그럼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누가 해야 하는 거냐? 맏며느리면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야. 결혼하면 결국 시댁 사람인 거 아직도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불만이라면 쌓이고도 많이 남았었죠. 무슨 행사 있다 하면 열일 제쳐두고 난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묵묵히 다 했어. 시어머니가 부르면 가고 새벽부터 일어나 장보고 뒤치다꺼리하고 다 했다고. 근데 내가 아무 일 없이 노는 사람이야?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 어떻게 당신은 동서들처럼 당신도 날 무시하고 하대할 수가 있어? 결국 서럽게 엉엉 울며 토로하는 말에 남편도 그만하자며 싸움을 물렀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말이 세게 나갔어. 미안해. 나도 도울게.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진 나한테도 소중한 분이야. 당신에게도 미안해. 그리고 결국 전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병간호라면 거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댁에서 치이고 힘들어하던 와중 제게 잘해주신 그 소중한 기억들을 생각하면 아버님을 끝까지 돌봐드리는 것이 나름의 효도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은 당신의 몸이 불편하시자 제게 퍽 미안해하셨어요. 병원에 모셔드리는 것도 제가 했고 항암 치료 동안에도 계속 아버님 옆을 지켜드렸거든요. 우리 큰아가가 나 때문에 고생이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언젠간 꼭 갚으마.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괜스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제치고 정말 화가 났던 건 다른 부분에서였어요. 동서들 때문이었죠. 동서들은 뻔뻔함이 도를 넘더라고요. SNS에 동서들이 저를 빼고 둘이서 놀러다니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생신에도 바쁘단 핑계로 뒤늦게야 참석해서 구겨진 얼굴로 앉아있는 것까지도 괜찮았어요. 정작 화가 났던 건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잘 드시지 못하다 보니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아니, 노인네 너무 볼품없지 않아? 아까 솔직히 보고 있자니까 무슨 해골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니까. 평소 우리 앞에서 그렇게 형님 거리면서 싸고 돌더니 꼴 좋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저도 아버님이 은근슬쩍 제 친정아버지 사업 돕는 거 의심하실 때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병 걸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벌 받으시는 건가 싶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죄 지으면 그게 자기한테 다 업보로 돌아온다고. 아버님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 맞아. 막내 동서 그간 마음고생 참 많았어. 근데 형님도 얼굴 살 쪽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고소한 거 있지? 원래도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진 것 좀 봐. 아버님의 생신날 과일을 가지러 가기 위해 뒷 베란다에 나갔다가 이 뒷담화를 듣고 말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원망스러웠다 해도 어떻게 자신의 시아버지를 두고 저런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동서들을 불러 세게 야단을 쳤습니다. 동서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형님, 다 들으셨다고요? 눈에 띄게 당황한 동서들이 말을 더듬으며 제가 잘못 들은 거다 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자신의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지도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화가 치밀었어요. 최소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막내 동서가 희죽 웃으며 하는 말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형님, 뭐 그래서 이걸 아버님께 말씀이라도 하려고요? 뭐? 형님, 아버님 건강 악화시킬 짓 버리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전 용서 같은 거 빌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형님도 잊으세요.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동서는요, 여기에 뭔가 자신감이라도 얻은 건지 막내 동서의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치고 나섰고요. 지금 동서들 다 제정신이야? 아버님이 동서들한테 잘해주신 거 잊었어? 아파 누워 계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용서 구해, 당장!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막내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믿을 수 없단 표정 반, 화가 난 표정 반의 얼굴로 막내 동서를 쏘아보더니 조용히 나오라고 읊조리더군요. 서방님이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뒷담화를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서도 서방님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자 주춤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전 너무 괘씸해서 동서들에게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동서들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죠. 동서들은 각자의 남편들에게 한마디를 들은 건지 그 다음부턴 행동을 조심히 했고요. 아마도 제가 남편을 통해 동생들 말 조심시키라고 한 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했어, 여보. 한 번만 더 동서들 경거망동하게 나오면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소용돌이처럼 인생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네요. 전 이때만 생각하면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가 갑자기 브런치 가게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요. 자신들이 SNS에 자주 올리는 청담동 브런치 카페였어요. 굳이 왜 나를 부르는 건지 의심도 가고 가기도 싫었지만 일단은 의중이 궁금해서 나갔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보자마자 거기서 나오는 빵과 과일, 주스며 잔뜩 주문을 하더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 알게 됐어요. 바쁜 이 동서들이 굳이 왜 저를 여기로 불러내셨는지요. 어머, 우리 형님 오늘 광 좀 내고 오셨나 보다. 이쁘네요, 형님. 머리 새로 하셨나 봐요? 동네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고마워. 근데 왜 불렀어? 아, 그냥요. 여기 근처에 좋은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희도 친히 만나러 나와주시고 고마우니까 제가 그 미용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피 케어도 받으시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요. 형님은 그런 곳 별로 못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서,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아. 나도 두피 케어 받고 다녀. 아우, 그런 싸구려 동네 미용실이랑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거긴 제가 아는 원장님이 하는 곳이라 쓰는 제품도 손길도 달라요. 그렇지, 막내 동서. 맞아요, 큰형님. 큰형님도 관리라는 걸 좀 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민규 학교 들어가면 민규 친구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다니실 텐데 다른 사람 시선이나 이목도 신경 쓰셔야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가 합이 맞아 이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때야 짐작이 됐죠. 아, 지금 저들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나에게 화풀이하고 있구나. 거기다 브런치 카페에서도 저들만 쏙 나가버려 계산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불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말하는데 웃겼습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님, 저 브런치 카페 비용 벌벌 떨면서 냈겠지? 하여튼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래서 안 돼.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저야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형님도 똑똑하신 분이니 이렇게 불어로 얘기해도 대화가 통하지만 가만 보면 큰형님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집에 처박혀 있는 꼴이 불쌍하다니까요. 불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짓거려 댄 거였죠. 전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계산도 했고 못 들은 척 동서들이 하자는 대로 마사지 샵도 갔습니다. 일부러 비싼 곳을 검색해서 풀코스로 관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거 동서들이 사는 거지? 난 집에서 애만 보느라 돈이 별로 없어. 한마디 던지고 나와버렸죠. 동서들은 은근히 열받은 표정으로 마사지 샵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곤 속으로 웃었어요. 이때만큼은 더 이상 예의고 뭐고 갖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전 불어로 얘기했어요. 동서들은 다른 사람 시선 퍽이나 신경 써서 그러고 다니나 봐? 매일 명품 샵 가는 거 지루하지도 않아? 아, 둘째 동서는 아직 애가 없어서 철이 안 들었나 봐. 막내 동서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근데 그 나이면 이제 어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이인데. 막내 동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보톡스나 맞으러 다녀. 하도 인상 쓰고 다니니까 미간에 주름 잡혔잖아. 뭐라고요, 형님? 아,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형님이 불어를 하세요? 무식한 형님이? 무식하긴 누구 보고 무식하다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 하나 없이 뒷담화는 니들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야. 알아? 아, 어이없어. 동서 두 명은 제가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전 유유히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남의 돈으로 마사지 받으니까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서 두 명에게 한 방을 먹였다 생각하니 통쾌함을 넘어 짜릿했습니다. 사실 전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 불어, 스페인어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열심히 인터넷 강의도 듣고 가끔은 외국인 친구와 편지도 주고받으며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실력이 조금씩 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유창히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동서들은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녁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유독 칼을 탁탁 내리치며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쾌하신 듯 보였어요. 너 잠깐 나 좀 보자. 너 오늘 네 동서들한테 뭐라고 했다며? 네가 손윗 사람이라고 해서 뭐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야 되겠니? 그럴 수 있다 여기는 거야? 동서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걔네는 잘난 애들이야. 너는 아니고. 앞으로 다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추석 다가오는 거 알지? 차례상 준비 너랑 내가 해야 되니까 아침 7시까지 와라. 알겠니? 동서들은 엄연히 잘난 애들이고 정 가정주부니 찍소리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머님, 그건 제가 싫어요. 제가 손윗 사람이니 잘못한 건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죠. 동서들 저번엔 아버님 뒷담화도 했다고요. 아, 됐고. 더 듣기 싫다. 그날 밤늦게까지 정신없을 테니 허리를 옷으로나 입고 와라. 시어머니의 당치 않은 말에도 화가 났지만 저랑 시어머니만 차례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동서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그날 없을 거라는 듯 얘기를 하셨거든요. 밤까지 할 게 많으니 편한 옷차림으로 오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가감 없이 말하면 동서들이 이렇게나 개념 없는 인간들인지 몰랐어요. 추석 당일 제가 아침부터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도착하기 직전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둘째 동서에게서요. 저희 해외여행 가요. 이번에 저희 둘 다 미팅에 일에 치이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몸 풀 겸 가는 거고 시어머니한테 허락도 다 받았으니까 능력 없는 형님이 차례상 차리고 다 해요. 괜찮죠? 뭐? 동서들 지금 장난해? 이걸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고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제 말을 무참히 씹고 먼저 저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은 남편도 쉽게 화내지 않는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재수 씨 둘 다 해외여행을 갔다고? 우리 엄마가 이걸 허락까지 했다고? 아니, 집구석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아주 개판 아니야, 이거? 급하게 시댁으로 뛰어들어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어라 따지자 어머님은 애꿎은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지지 않고 눈길에 맞받아쳤습니다. 동서들이 왜 추석날 오지 않는 거냐, 해외여행이라니 당치도 않다. 제 할 말을 하고 있었죠. 동서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뻔히 힘든 명절날 모든 것을 저에게만 맡긴 시어머니에게도 단단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서들만 이뻐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동서들도 너무하고 허락하신 어머님에게도 실망입니다. 동서들이 잘난 직업에 부자 친정 두고 있다고 해서 그간 오냐 넘어가 주시고 잘해 주셨던 거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명절 당일날까지 저들은 해외여행 가버리고 저와 어머니께 다 맡기다니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말 그대로 서러움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쏟아내면서 저도 모르게 줄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가득 적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퍼붓는데 그러던 그때 편찮은 시아버지께서 나오시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마도 대화 내용을 들으신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마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얼굴을 본 듯 더 울음이 나오는 거 있죠. 아버님은 조용히 어딘가 끓어오르신 얼굴로 어머님을 보다 서로 차분해진 뒤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아버님과 저 둘만의 대화를 하게 됐죠. 전 그간 동서들에게 당한 것들을 얘기하게 됐고 아버님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걸로 네 동서들 싹 다 밟아버려. 그 나쁜 것들. 평소 점잖으신 아버님 입에서 나온 다소 거친 말투에 약간 놀라워할 것도 잠시 전 봉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동서들을 밟을 수 있다는 걸까요? 전 조심스레 봉투 안을 열어봤고 그만 기겁한 얼굴로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 언젠가 몸이 다 회복되면 폭로하려고 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묵혀두고만 있었지. 내가 아니라 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로 찍소리 못하게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해줘라.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동서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불렀죠. 해외여행에서 갓 돌아온 동서들은 바캉스 룩에 선글라스를 걸치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선 대단한 선심 쓴다는 듯이 형님 생각나 샀어요 하며 쇼핑백 하나를 던지는데 안을 볼 것도 없었어요. 전 그 쇼핑백을 당장에 던져버렸죠. 쇼핑백을 바닥에 퍽 소리나게 던져버리자 놀란 동서들은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형님이 어디 마트 가서 일하면 꼬박 일주일은 해야 벌 수 있는 귀걸이라고요. 미쳤나봐 진짜. 귀도 안 뚫었는데 귀걸이? 환불 못해서 나한테 던지는 건가 봐 동서. 됐고 오늘 동서들을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특별히 동서들 위해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열어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셨는지. 그래요, 한번 보죠. 봉투도 있던 싸구려 봉투에 우리 취향 무시하는 거야, 뭐야? 두 동서들은 봉투 안을 열면서도 궁시렁댔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을 열어 쏟아지는 사진들을 보자마자 그만 둘 다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동서들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게 무릎부터 꿇은 둘째 동선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특히 남편에겐 절대 안 된다면서요. 막내 동서 역시 납작 엎드려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동선 사무실 직원하고 그것도 유부남이랑 바람 피면서 그걸 일한다고 말하고 다녔나 봐. 바람 피는 게 일이 될 수 있나?
바람은, 분류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또 우리 막내 동서는 미국 대학 나온 게 거짓말이었네. 대학 속이고 결혼한 거 서방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형님, 정말 딱 한 번 만난 남자예요. 정말이에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제 평판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예요. 제 커리어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전 친정도 가난해서 다 끝나는 거라고요. 딱 한 번? 아니던데, 수년을 만나왔던데? 둘째 서방님은 동서 몸에 문제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실 아시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는 힘들겠어. 그치?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다 잘못했어요. 둘째 동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빌었고 막내 동서는 옆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죠. 자신이 미국 대학 나왔다는 걸로 꽤나 거들먹거리고 다녔을 텐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무서웠겠죠. 근데 막내 동서는 우습게도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 달라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막내 동서가 살아온 세상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전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동서들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 제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하자 동서들은 그날부터 제 집을 드나들며 선물 공세부터 시작해서 장문의 카톡, 편지,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남편은 영문을 몰라 했죠. 진심으로 하는 사과도 아닌 그저 자기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말이 담긴 편지는 죽죽 찢어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전달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흡족히 웃으셨어요. 그래, 그걸로 네 기분이 풀렸다면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했는데 진즉 조사하고 모아두길 잘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시아버진 동서들의 뒷조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시아버진 생각보다 많은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더라고요. 동서들이 앞에선 천사표 며느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 뒤에선 얼마나 방탕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닐지 말입니다. 그 해안에 놀랐죠.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한 가지 더 큰 행복을 선물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지? 이 돈으로 학원을 한번 차려보거라. 내 생각엔 아주 잘할 것 같다. 요즘은 성인들도 외국에 관심이 많지 않니? 진영이가 그러더구나. 네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사업을 해도 좋고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펼쳐보거라.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었답니다. 아버님께선 본인의 노후 자금이 넉넉하니 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돌아올 제 생일을 맞아 무려 3억이란 큰 돈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엉엉 목 놓아 울었답니다. 이제 아이도 크고 있겠다. 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경력도 단절됐고 일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기특하게 아버님께 전달한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자 손수 닦아주신 시아버지. 아마도 하늘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었네요. 딸 사는 처지가 안쓰러워서 내려주신 선물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무탈히 보내셨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명절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살아나가 보려 하니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